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내일부터 다시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황금 연휴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 기간이 2주 정도 되고, 일본의 경우도 사전 투표 기간이 우리보다 깁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틀인데요. 외국보다 이렇게 사전 투표 기간이 짧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회적 신뢰 부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니까 사전 투표에 의한 선거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이제는 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많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투표합니다. 투표 당일은 방송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인데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어디서든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투표하시는 건 좋겠죠?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해양수산부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세월호 인양을 늦췄다는 보도가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SBS는 기사를 삭제하고 또 어제 사과 방송까지 내보냈어요. 예? 네,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가장 큰 이 정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아주 이례적인 정정. 보통 이제 기사 삭제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예. SBS 어제 8시 뉴스에서 복잡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해수부 공무원의 인터뷰의 일부 자극적인 표현이 특정 후보에게 근거 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울 수 있는데도 여과 없이 방송된 점, 그리고 후보의 반론을 싣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세월호 가족과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SBS는 어제 오전 모닝와이드 일부에서도 해수부를 비판하려는 기사의 원래 취지를 충실히 담지 못했다고 사과한 데 이어서 어제 오후에는 김성준 보도본부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SBS는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개입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언론노조 SBS 본부도 어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 기사 초고에 담겼던 이 박근혜 정권 시절 인양 지연과 해수부의 권력 눈치 보기를 지적한 대목은 이 데스킹 과정에서 삭제가 됐고, 이 문제의 취재원에 대해서 다른 기자들이 이제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SBS가 기사를 전면 삭제하고 사과 방송까지 했는데, 다른 언론들 같은 경우에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선관위가 또 조사에 나서고 있고, 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SBS가 보도에서 인용한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 수사를 좀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네. 이 중앙선관위도 SBS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도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수부 또한 SBS에 대해서 언론 중재의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허위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 문재인 후보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SBS 측이 신속하게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한 데 대해서 이 문재인 후보 측의 외압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쟁점은 SBS가 보도한 이제 해수부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SBS가 사실은 이런 민감한 쟁점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좀 신뢰성 여부를 좀 검증해서 보도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SBS가 이제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 캐치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지금 오늘로 대선이 이제 5일 남았는데, 지금 이 지지율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층 지금 약 25%에서 28%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동층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이제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 후보들도 부동층의 향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엊그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이제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였죠. 예. 이것들을 보면 대략 1강 2중 2약의 구도이죠. 예. 지지율 2, 3위 후보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들 2, 3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10% 플러스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이 숨은 표의 향배가 좀 막판 뒤집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 숨은 표를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안 잡히는 우파들의 표는 결국 2번으로 쏠려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좀 장담을 했고요. 예. 이 국민의당의 김성식 전략본부장 이 바른정당 의원 탈당 사태에 대한 역풍이 좀 거셀 것이라면서 1, 2번의 극단적인 대결과 보복의 정치를 좀 끝내야 한다는 표심이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선두로 가는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의 민병두 특보단장은 이 선거 구도가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흐름에서 이 문재인 대 각자 지지하는 후보로 좀 흐름이 바뀌면서 이 숨은 표가 있더라도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요. 예. 이 지지층 결집에 좀 주력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엊그제까지 드러난 지지율 1, 2, 3위 후보의 이제 마지막 남은 5일간의 어떤 대선 전략이라고 할까요? 선거 전략.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요새 아주 굉장히 바쁘시죠. 아주 토론 다음에 그냥 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이 심상정 후보가 유세에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지지를 부탁까지 했어요. 네, 사실은 가장 낮은 지지율의 후보들이고 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막판에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것 같죠. 이 두 자릿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어제 강원도 춘천을 찾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로 대선이 치러지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못 나간다.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는 하나만한 구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 문재인 대 심상정. 이 심상정 대 문재인 구도만 생각해도 가슴 밑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유승민 후보를 언급하면서 정의당 같이 합리적인 진보와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경쟁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가장 이로운 정치다. 이렇게 역사를 했다고 하죠. 예. 그러면서 이 자리에 보수적인 유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심상정 말고 유승민 후보를 찍어달라. 아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부 좀 자신을 찍어달라. 이렇게 좀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예. 네, 탈당 사태를 겪은 후에 되레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원 가입 또 후원금 답지. 후원금도 많이 들었다고. 네, 이래서 상당히 좀 고무되어 있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대구 거제를 돌아서 이제 서울로 왔는데요. 예. 이들 지역에서 유세에서 이 정치는 세력, 숫자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정치는 가치라고 하면서 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왜 웃냐면, 탈당하시는 분들 한 번 더 하시면은, 후원금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네. 참, 그리고, 이분들 참 정말 좀 그래요. 이 바른정당 탈당 선언에 또 황영철 의원은 또 탈당을 번복했죠. 맞습니다. 참. 정말 오락가락 행보인데요. 황영철 의원 탈당 선언 하루 만에 이제 입장을 번복을 했죠. 예.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짧고 긴박한 순간 속에서의 저의 생각을 이 깊이 있게 정리하지 못한 채 발표에 동참한 부족함을 깊이 자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탈당 선언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이 감기 그 마지막 뒤끝이어가지고요. 예. 이게 그냥 아주 그 간질간질해서 말하기가 좀 힘들어서. 괜찮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 감기 뒤끝은 괜찮아요. 사람이 뒤끝이 있는 게 문제지. 네. 이 황영철 의원은 이 보수 대통합을 바라는 국민 여망이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이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대한민국의 그 큰 정치 틀 속에서 이 바른정당의 그 창당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그 소중한 그 시대적인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 반성문을 썼는데요. 네. 네. 바른정당의 그 정운천 의원 아직 탈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른정당은 아직 20석 원내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탈당한 다른 12명의 의원들 원래 이제 자유한국당 아직 들어가지 입당을 못했죠. 하려 했는데 네, 일단 대선 뒤로 좀 미뤄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부동층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은 중앙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고요. 지난 23, 24일 성인 남녀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인 여론조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헷갈립니다. 개혁공동정부론은 안철수 후보 측이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탈당설까지 불거졌던 비문 계열의 의원들이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 통합정부 그리고 지금 막판 이 판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바쁘시죠? 요새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4시경에 길을 나서서 5시 10분 KTX 첫 차를 타고 지금 광주에 왔습니다. 네. 와, 그러시구나.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요. 네. 사전 투표를 광주까지 가서 하시는군요. 네, 광주에서 제가 오늘 사전 투표를 합니다. 네.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 어떻게 문재인 후보가 좀 알아줍니까? 이것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대통령 탄생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글쎄,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후보가.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가 잘 알아야죠, 그런 점을. 예. 네. 자, 근데 지금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는 통합정부 추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게 개혁공동정부하고 뭐가 달라요?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거죠. 개혁공동정부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소득 불평등 등의 문제로 해서 모든 어떤 사안들이 갈등적 요소로서 분열을 촉발하면서 국민들이 편안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번에 새로 태어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서 우리가 글로벌 거점 국가로서의 선진 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그러면 국민 통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은 정의에 동의하는 국민들과 함께 통합정부를 꾸려서 그 통합정부 속에 국민 참여를 강화시키면서 이 절대 위기를 절대 기회로 삼아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취임식 당일날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불통 그리고 반쪽 대통령이 돼왔지만 이것을 관점을 이동을 시켜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 게요. 네. 이번에 이제 선거가 나오면 박영선 의원께서는 사실 선거도 많이 치르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네. 또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이야 뭐 우리 국민들이 박영선 의원이 얼만큼 그 방향성 있게 의정 활동하는지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선에 몇 % 정도 얻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그것을 지금 이렇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근데 과반 이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이제 과반 이상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당선의 힘으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개혁을 하자,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제도화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제가 새벽 4시에 길을 나서서 광주에 와서 사전 투표를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요거를 여쭤본 이유가요. 네. 만일 과반이 안 돼서 40%대나 좀 그런 득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보다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럴수록 지금 이 통합정부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도 이 통합정부와 관련해서 네. 굉장한 신념을 갖고 계시고요. 어제도 제가 진주 유세 끝나고 예. 오늘 11시 반에 발표되는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정부란 무엇이고 또 통합정부에서 국민적 제안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예. 그 보고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대부분의 통합정부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자문위원들의 건의사항을 거의 99%, 동의하셨고, 그리고, 후보님의 의지 표현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통합정부의 대상이요. 제가 볼 때는 네. 안철수 후보의 개혁 공동정부인가요? 이거는 네. 지금 당외 기구고요. 그죠? 예. 여기는 자유한국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른정당까지는 최소한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이 연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개혁 공동정부는 그냥 선거를 앞두고 정치 세력 간의 어떤 이합 집산을 하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읽혀집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어떤 표피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국민 통합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근데 여기에서의 정의에 동의하는 분은 국민 전체 중에 정의에 동의하는, 예를 들면 탄핵에 동의했던 세력들을 포함하는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서 이런 어떤 정의에 동의하는 분하고는 그 누구나 상관없이 개혁적 보수 또 합리적 진보 진영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고, 어제 제가 이것을 마지막 보고 드릴 때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개혁적 보수, 예. 네, 그래서 당적을 보유한 채로 그런 어떤 정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함께 일하시겠다. 이것이 문재인 후보의 생각입니다. 네. 개혁적 보수 그럼 바른정당이나 이쪽까지는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당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 분 한 분의 정의에 동의하느냐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통합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네. 자, 만일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행정부를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네. 장관 리스트에도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예. 이게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득표율 이거에 따라서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해주시는 힘, 그 힘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힘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압도적이라고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계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바른정당에서 12명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탈당했다 다시 번복한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네. 참 좀 그런 게 자유한국당에서 또 복당 신청을 안 받아주고 말이에요. 예? 글쎄요. 네. 이런 경우를 저도 아주 드물게 보는 경우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대선 국면에서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네. 후보의 득표율도 달라지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소위 말하는 합리적 중도 세력이 가느냐 뭐 이런 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문재인 후보와 함께 경남 지역 그러니까 김해, 마산, 옛 이름 마산이죠. 진주를 세 군데를 유세를 했었는데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 탈당 사태가 역풍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 개혁적 보수에 대한 그 샤이 지지층이 있었었는데 예.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그 부패한 세력,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분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그 심정이 이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그러한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이 만든 대선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찍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어떤 그런 자극이 없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에 대한 그 각인이랄까 그런 게 좀 덜했다 그러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그 후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저 문재인 후보 표를 잠식한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그런 면도 좀 있죠. 그런 면도 좀 있지만 저는 어떤 국민들의 의사 표현을 제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하죠. 다만 제가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그런 어떤 심상정 후보의 능력이나 또 아니면 그 지향점을 찬성하시는 국민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제도화해서 일한 만큼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과 그런 나라를 원하신다면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찍어달라고 강하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SBS가 그 문재인 후보와 세월호 관련 의혹 보도를 했다가 지금 아주 그냥 혼이 나고 있는데 예? 그 기사도 내리고요. 사과도 하고 보도국장이 또 직접 나서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기 드물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함축할 수 있겠죠. 이게 보도를 잘못했을 때 앞으로 언론이 이런 자세를 보일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 혹은 이게 굉장히 예외적이라는 사실 자체는 외부에 있어서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 제기. 지금 다른 정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의혹이 있었을까요? 좀 너무 황당한 뉴스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예. 또 그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서 너무 유통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세력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부패하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선거뿐만 아니라요. 예.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그 영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 경제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가 잘 된다 그러면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만들어서 돌려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보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예, 7시 43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황금 연휴의 시작을 앞둔 목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출근길 오늘 휴가 내신 분들이 많아서인지 평소 아침보다 간선도로 흐름은 여유가 묻어납니다. 다만 과속이나 급차로 변경을 인한 사고가 없도록 아침 출근길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 철산대교 조금 못 간 지점에 승용차가 화단으로 올라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중인데요.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 하워곡 램프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 따라 도심 쪽으로도 노원교부터 마들 지하차도 다시 중랑교 지나 성수 분기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경인고속도로도 서울 방향 신월 부근에서는 교통량이 많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이 5월 4일입니다. 어린이날 하루 전날이죠. 그래서 집에 어린이 있으신 분들, 내일 계획 잡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5월 5일이 정말 오는 게 두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실종 아동 가족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이 실종 아동 문제 늘 올해만 반짝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실종 아동들을 찾기 위해서 26년 동안이나 발벗고 나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전국 미아 실종 찾기 시민의 모임에 나주봉 회장 연결해서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실종 아동 가족분들 말이에요. 네네. 사실 이게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오히려 더 굉장히 마음이 쓰리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부분 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잠깐의 실수로 잃어버려가지고 예. 시간은 잃어버린 그 시기에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많이 속상해 하시고 또 특히 이렇게 아이들 생일이나 명절, 어린이날이 되면 더욱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시죠. 아유, 참 얼마나 정말 마음이 쓰리겠어요. 근데 아동들이 5월 달에 실종이 특히 많이 된다 그러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행락철이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보호자하고 이렇게 나들이를 갔다 잠깐 손을 놓쳐서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대공원에 갔다 이런 데 하면은 우리 무슨 상의를 입은 어린아이를 찾습니다라든지 혹은 네네. 이런 상의를 입은 어린아이가 지금 관리사무소에 있으니까 부모님들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송 많이 듣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실종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 실종 대체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실종이 되지 않고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인데 왜 실종이 되는 걸까요? 아, 실종이라는 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는 단순 미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예. 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리고 24시간이 지나면은 실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아이를 경찰이 직접 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렇게 찾아 나섭니다. 그럼 실종 아동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냐 하는 거죠? 실종 아동 관련법이 2005년도에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요. 예, 그 이후로는 경찰에서도 매년 통계를 내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장기 실종 아동인 경우는 전국 시설 또는 기도원 사찰 이런 데 무연고 아동을 대상으로 DNA 이런 걸 채취하고 그래가지고 실종 아동 보호자하고 대조를 해서 이렇게 찾아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분이 선의로 실종 아동을 이렇게 맡아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분이 데려다 키울 욕심으로
이렇게 아이를 그거는 사실 근데 그 유괴는 아닙니다만 네. 그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거 문제 있을 텐데. 아유, 크게 잘못된 범법 행위죠. 그렇죠. 예. 그 아이를 이렇게 훔쳐다 키우는 그 법은 뭐 훔쳐다 키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길을 잃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운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종아동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예. 이런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실종 아동의 DNA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보육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쪽에 이제 시설 같은 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지금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DNA를 전부 채취를 하고 실종 아동의 부모님들의 DNA를 다 채취해서 그걸 이렇게 좀 함께 매치가 되나 조사하는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나요? 아유, 하고 있죠. 네, 많이 경찰에서 그렇게 해서 많이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사전 지문 등록제, 방금 말씀하신 DNA 채취, 장기 실종 아동인 경우 얼굴 변환 프로그램, 그리고 엠버 경보 코드 아담제 이렇게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잠깐 잃어버렸다 찾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 사전 등록제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엠버 경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엠버 경보제는 이제 그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 이용 시설 내에서 아이가 이렇게 없어졌을 때는 그 시설을 봉쇄하고 아이가 발견될 때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아이들을 찾는 제도를 코드 아담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 실종 아동 말씀하셨는데 장기 실종 아동은 이건 수사 대상 아니겠어요? 뭐 이 아동들이 꼭 어떤 뭐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억류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전국 시설 그 무연고 아동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이렇게 지문 채취 또는 DNA 채취를 해서 이렇게 국가소로 보내서 우리 실종 아동 찾고자 하는 부모님들 DNA를 대조해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그 성과를 못 내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국내외 입양인이 약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속에도 일부분 포함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실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부산에서 이렇게 잃어버려가지고 미국에서 스키 선수로 이렇게 발견되신 분 있죠? 그분처럼 이렇게 아이를 외국에 이렇게 불법 입양을 보낸 사례. 또는, 자기가 키우고 싶어서 데려간 그런 경우. 그랬을 경우는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자신들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하고 어떤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경찰에 가서 내가 혹시 이렇게 버려져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본인이 아닌가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해서 DNA를 채취하면은 역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지금 대선 시즌인데 대선 후보도 이 실종 아동에 대해서 관심 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실종 아동 관련해서 좀 많은 정책을 공약해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요. 한 군데도 없고요. 단지 며칠 전에 안철수 후보님 부인 되시는 김미경 교수님께서 5월 2일 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가지고 가족들과 만남을 갖고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청원서를 가지고 가서 직접
후보님께 드리고 알겠습니다. 당선이 되시면은 예. 실종 관련 대책을 이렇게 내놓고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대선 후보들도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 모임의 나주봉 회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